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서 발간한 경제 시평 자료 중에 하나 이제 주가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주가 급등락은 사실 언제부터 있었죠? 작년 여름부터 이제 굉장히 급등락이 있었죠. 작년 8월에 미국의 이제 신용등 스탠다드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유럽의 채무위기가 다시 이제 재현돼 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할 때, 그때 하루가 멀다 하고 주가가 막 엄청나게 급등락을 했죠. 그때. 근데 급등락한 것은 그때 주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급등락을 했죠. 주식도 하루에 막 200포인트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음날 보면은 또 거꾸로 막 또 200~300포인트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가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락을 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올 연초에 경제 시평에서도 그 급등락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인 것은 최근에는 작년 8월 이후부터 이제 올 초까지 계속 주가가 급등락 현상을 보였던 건데, 그 후로 이제 작년 한 11월 말부터 이제 지금 최근까지 이제 막 굉장히 요동을 치다가 작년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다우지수가 한 11,000포인트에서 13,000포인트까지 한 2,000포인트 올랐죠. 작년 연말에 한 11,000포인트 정도 됐었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렇게 상승 일변도로 올랐죠. 올랐을 때는 그냥 별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을 안 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부터선가 이렇게 다시 이제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다시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 시평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급등나가는 요인으로서는 아까 발제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채무위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 하고, 반면에 이제 다소 조금 허전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미국의 경제가 작년 후반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이고요. 큰 틀 속에서 이제 사실 관심사는 뭐냐면, 급등락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해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어떤 대응책들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죠. 정책들이 작년 8월 이후에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하니까 그때 나왔던 대책이 뭐였습니까? 아니, 작년 8월 이후에 굉장히 이제 급등락을 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했던 것들이 있죠. 뭐가 있었죠? 예, 국채 조작 있죠. 그러니까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단기 국채를 팔고 장기 국채를 사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했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경기가 이제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는 8.9% 전년 동기 대비로, 근데 올 1분기에는 8.1% 정도 성장률을 기록한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크게 이제 두 가지 점을 중국 경제가
그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수치 이상으로 둔화되고 있다라는 그 근거로서 이제 들고 있는 게, 첫째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거품이 이제 점점 이제 그 거품이 꺼지는 그런 단계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제 자동차 판매죠.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이제 지금 작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뭐 2010년, 11년에 막 거의 폭증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늘었는데, 작년 후반부터 이제 그 증가세가 거의 멈출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동차 판매가 폭증을 했다가 이렇게 툭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중국의 경제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근거로서 제시되는 것들이죠. 어쨌든 뭐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물론 이제 또 하나는 중국 경제가 둔화되는 요인으로는 수출 위주 성장을 해오다가 내수 위주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이제 산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수출 업종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힘을 잃고, 내수 관련 업종은 다시 이제 새로이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이제 구조조정의 어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뭐 그런 현상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인데, 특히 스페인 같은 경우인데, 아까 이제 질문하시기를 스페인의 정부 채무 비율은 올 연말까지 해서 한 80% 정도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왜 스페인이 문제가 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금융 위기 직전에 스페인 정부 채무 비율은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7년 이 무렵에. 근데 그게 거의 연 단위로 10%씩 늘고 있어요. 10%씩 늘고 있어서 지금 거의 80%를 넘어서는 상태까지 와 있죠. 그러니까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빠르냐라는 거죠. 빠른 이유는 뭐냐면은 스페인의 민간 부분이 지금 거의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이제 빚이 적었는데 적었던 정부가 그걸 막 빚으로 이제 막 떠받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빚이 정부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거죠. 그다음 민간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그 속도가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스페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거품 붕괴죠. 부동산 거품이 붕괴돼서 스페인의 모든 은행들을 거의 국유화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정도까지 올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 붕괴돼서 이제 은행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해주거나 했는데 그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게 팔리지도 않고 또 너무 떨어져가지고 그 손실이 커서 그 손실을 떠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너무 부실화돼가지고 부실화돼가지고 그걸 이제 스페인 정부가 다 몽땅 국유화를 이렇게 해야 될 지경까지도 지금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도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스페인의 은행이 떠안고 있는 부실들을 스페인 정부가 다 대신 떠안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페인 정부의 채무 비율은 폭증하겠죠. 마치 뭐하고 같죠? 지난 90년대 말 한국이 외환위기 발생했을 때 외환위기 발생하기 전에 한국 정부 채무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외환위기 딱 발생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죠? 공적 채무가 160조가 늘어버렸죠. 그러니까 공적 채무라는 게 뭡니까? 정부 채무예요, 정부 채무.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 채무가 거의 없었는데 외환위기 딱 나서 그 외환위기는 왜 발생했죠? 민간 대기업들,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다 부실화되니까 그걸 정부가 대신 다 공적 자금 투입해가지고 부실을 대신 다 떠안아 준 거잖아요. 정부가 대신 빚을 져버린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 당시 한국 GDP가 한 300조 정도였으니까 160조면은 GDP 대비 한 50%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빚이 폭증을 해버려요. 정부 빚이. 민간은 그 빚을 감당을 못하니까 정부가 대신 떠안아주는 거죠. 마치 이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스페인이 지금 현재 80% 정도지만 정부 채무 비율이 민간 부분이 지금 그 안고 있는 부실 규모를 생각하면은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페인 경제를 보면 민간 부분이 이제 부실화됐지만 그러면 새로이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 빚을 갚아 나가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당장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 지금 뭐 스페인 경제상 어떻게 돼 있냐면은 금융위기 전에는 연평균 4% 정도씩 성장을 했습니다. 스페인 경제가.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전에 스페인 경제 그 GDP를 100이라고 잡으면은 지금은 한 70 정도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30%가 줄어버린 거예요. 스페인 경제 전체로.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스페인의 산업 생산을 보면 금융위기 전에 스페인 전체 그 경제의 산업 생산은 그 110 정도에 됐는데 지금은 거의 80 정도로 거의 30%가량 줄어 있습니다. 스페인 경제 전체로 산업 생산이. 그러니까 산업 생산이 그 지난 2009년부터 벌써 지금 4년 가까이 30%가량 줄어든 상태에서 계속 그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 빚을 갚으려면은 이 산업 생산이 스페인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하게 돌아가고 새로이 막 투자도 일어나고 새로운 사업을 벌려서 새로운 이제 일자리도 막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못 하고 있느냐?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스페인 경제가 지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나 취업률을 봐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깔아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간 부분이 스스로 자력으로 회생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다 보니까 못 버티면 이 사람을 계속 자른다, 이거죠. 실업이 늘어나고 취업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반면에 이렇게 그 실업이 스페인 실업률이 다 아시죠? 23% 이루고 있다라는 거. 스페인의 취업률도 금융위기 전에는 거의 한 54% 되던 것이 지금은 46% 정도? 뭐 이런 정도까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른바 이제 그 스페인 경제 전체로 보면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 가용 자원들이 어떤 게 상태입니까?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놀고 있는 유휴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죠. 산업 생산을 봐도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사람도 엄청나게 이렇게 실업 상태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유휴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유휴 자원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자기를 조금 더 물건을 싸게라도 팔아서 공장을 돌리려고 하고 월급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내가 이 일에서 조금이라도 벌려고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유휴 자원이 그 가용 자원이 활용되지 않고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남아돌게 되면은 물가가 디플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실물 경제 상황으로 보면은 스페인 경제는 엄청난 지금 디플레 상태에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 경제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면은 거꾸로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예요.
그러면 스페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이중의 고통이죠. 일자리는 없고 공장은 계속 물건이 안 팔리니까 공장은 못 돌리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생활비는 올라가고 있고, 이중고죠. 너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스페인 경제가 실업이 넘쳐나고 산업 생산이 그냥 30%가량 줄어가지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물가가 올라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성 인플레죠.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응? 예? 저 경제하고 맞잖아요. 유로화를 네, 물가가 올라가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유로화라는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 중앙은행이나 유럽 연합이 이른바 이제 양적 통화 확대체계에서 유로화를 막 찍어내 버려요. 찍어내면은 어쨌든 간에 유로화의 화폐적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화폐적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유가 상승, 금융 위기 직후에는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것이 다시 이제 지금 100달러 넘게, 뭐 심지어는 120달러 가까이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뭐 100달러 전후 뭐 이렇게 110달러 뭐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올랐죠, 유가가. 그러니까 그런 유가 상승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 상당히 그 실업이 만연하고, 공장이 이렇게 놀고 있는, 가동을 못하는 공장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유가 상승이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화폐적 인플레가 겹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스페인 경제가 지금 이제 빚이 막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금방 100%를 넘어가 버려요. 지금 이 속도대로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페인이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게 문제죠. 스페인이 이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그 사업을 벌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공장을 돌리고 해서 이제 물건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서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갚아야 되죠. 빚이 다 이제 정부 채무이지만은 그 상당액이 다 그 대외 채무이니까. 근데 그럴 만한 경제적 역량이 있느냐라는 거죠, 스페인에. 최근에 이제 그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제 일본의 리차드 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아마 그분의 책이 번역돼서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른바 이제 지금 스페인 경제를 봐라. 스페인 실물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가라앉았는데, 가라앉은 원인은 뭐냐면은, 이렇게 빚이 많다라고 해서 너무 긴축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처가 나가지고 터진 데를 갖다가 더 째버린 결과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리차드 쿠시는 지금 상황에서는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페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재정 확대책을 해서 일단 실물 경제를 빨리 회복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일견 그럴듯하죠. 그렇죠? 일견 그럴듯해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만약에 스페인 경제가 민간 부분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어요. 가라앉아 있는데 민간 부분이라고 놀고 있겠습니까? 뭔가 하여튼 결사적으로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민간 부문이 못하는데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그걸 민간을 대신해서 어떤 걸 한다라고 한들, 민간이 못 찾아내는 새로운 그 경제 활동을 정부가 대신 찾아낼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해서 그러면 지금 뭐 도로 만들고 다리 만들고 뭐 학교 짓고 뭐 병원 짓고 하면은 그러면은 스페인 경제가 근원적으로 좋아질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왜냐면은 지금 그 대다수 나라의 정부 채무가 많은 이유가 뭐였죠? 계속 그런 걸 해왔거든요. 계속 그런 걸 해와서 정말로 도로를 짓고 뭐 철로를 놓고 뭐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뭐들 뭐 하고 해서 복지를 강화하고 뭐 뭘 이렇게 해서 그 정말로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하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정부 채무가 거의 없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어떻죠? 계속 폭증을 해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봐야 실제로 민간 경제, 실물 경제를 되살리는 그걸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밑빠진 독에 돈 붓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스페인 경제 스스로가 민간 부분 스스로가 새로운 어떤 그 새 살을 돋아나게 할 수 있는 어떤 기업가 정신과 도전 정신과 창업 어떤 창의력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다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후반부터 작년 후반에 미국 경제가 올해 굉장히 나빠질 거다라고 했는데 뭐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이렇게 회복되고 있다 이거예요. 회복되고 있는 요인 중에 그 회복되고 있는 요인이 그러면 FRB가 금융 완화책을 하고 뭐 양적 확대책을 하고 미국 정부가 막 재정 사업을 벌려 가지고 좋아졌냐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좋아진 그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정부 정책이었을까요? 재정적자 확대책이라든지 뭐 금융 완화책이나 그런 거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뭐 애플 같은 스티브 잡스 씨 같은 이런 사람이 엄청난 그걸 했잖아요. 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나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트윗이나 이런 것들 엄청나게 금융위기 이후에 막 상장되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했잖아요. 그런 것이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를 했지, 실제로 어떤 미국 그 FRB나 연방정부가 그 빚을 내고 무슨 금융 완화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건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죠. 만약에 애플이나 이런 회사가 없었다라면, 이런 기업이 없었더라면 과연 미국 다우지수가 지금처럼 13,000포인트까지 왔겠냐 이겁니다. 애플의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달러에 막 이를 지경인데 한 회사의 그 가치가 한국의 GDP 절반을 머무래요. 한 회사의 가치가. 그것도 불과 이 몇 년 사이에 금융위기 후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데 기여하지, 미국 연방정부가 빚을 내고 막, 그 미국 중앙은행 FRB가 막 그 돈을 달러를 찍어내고 해서 한다라고 그래서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잘 먹고 잘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민간 시장 경제를 보조하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죠. 극단적인 위기적인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만 하지, 경제 전체를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스페인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거죠. 민간 부분이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역량이 굉장히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정부나 스페인 뭐 유럽 중앙은행이 뭐 유로화를 더 공급을 해주면 해결되고, 유럽 중앙은행이 1조 유로를 찍어내서 공급을 했잖아요. 1조 유로 중에 3천억이 넘는 그 자금이 스페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스페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스페인에다 돈을 넣어줘봐야 민간 부분에서 그 넣어준 돈을 가지고 새로운 새 살을 돋아나게 하는 그런 길을 찾지 못하면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게 지금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민간 부분에서 세사를 도단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건 이제 사실 경제학적으로는 학자들 간에도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아까 리차드 쿠시 이야기를 했는데 리차드 쿠시는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계속적으로 돈을 경제가 실물 경제가 이렇게 살아날 때까지 재정 확대책을 빚을 내서 계속 쏟아 부어야 된다. 아니면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 차라리 이렇게 된 상황에 스페인 경제가 이렇게 된 그 원인을 보면 이때 굉장히 이때 보시는 것처럼 요 금융위기 전에 4% 정도의 성장을 했을 때 이때가 지금 왜곡된 성장이었다라는 거죠. 뭐가 어떻게 왜곡됐냐면은 저 4% 성장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전부 이제 부실화돼 가지고 있어요. 부실화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스페인 정부나 또는 뭐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찍어가지고 그 부실화된 자산을 막 떠받쳐 주면은 문제가 해결되냐 이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빨리 그것이 제 가격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스페인 부동산을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그 가격에 사면은 도저히 채산이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 금융위기 전에는 100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지금은 50으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금 한 30% 가까이 떨어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금융위기 전에 100이던 것이 지금 70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70이라는 돈으로 샀을 때 과연 그게 채산이 맞아야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70에 사도 저거 채산이 그거 가지고 돈을 못 번다라고 하면 누가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70이라는 가격을 계속 떠받쳐 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떠받치는 한은 방법이 없죠. 거래가 없죠. 거래가 없어요. 그걸 떠받치려고 하면 어디하고 같죠? 지금 거래 없다라는 말 나오는 순간 한국하고 같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 다들 그 가격으로는 내가 이제 저거 떨어질 것 같던데 저거 떨어진 가격을 지금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거래가 없죠. 지금 상태에서. 거래가 없다라는 것은 더 떨어져서 더 이렇게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이제 조금 사서 뭘 해도 수익이 될 것 같아. 그 상태까지 빨리 가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야 이제 거기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새로운 이제 사업을 모색하고. 왜냐면 지금 70이라는 가격에서는 투자 비용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인위적으로 떠받치려고 한다라는 거죠. 정책으로. 그러면은 민간 경제 자체를 계속 죽이는 결과만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도로를 짓고 철도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한다라고 그래서 경제가 지금 스페인이든 한국 경제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도로 짓고 철로 논다고 해서 돌아가는 경제냐 이거죠. 대부분 한국 경제 돌아가는 건 뭘로 돌아갑니까? 반도체나 휴대폰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정유, 석유나 이런 걸로 돌아가잖아요. 기계 이런 걸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로 돌아갑니까? 지금까지 아파트로 돌아갔죠.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은 불과 5, 6년밖에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은 길어봐야 5, 6년이다. 반드시 붕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런 상태는. 이탈리아도 사실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탈리아는 그래도 스페인에 비해서는 산업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또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나름대로 기술력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탈리아 같은 경우를 봐도 지금 실업자가 한 70만 명 정도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도 올라 있고
취업률도 지금 한 뭐 59%에서 57%로 2% 정도 떨어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도 금융 위기 전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렇게 한 3%, 2%대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거의 뭐 0%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금융 위기 발생하고서 못 올라오고 있죠.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건 이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로 산업 생산이 나왔지만 아까 스페인처럼 지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탈리아도 금융 위기 전에 그 산업 생산을 100이라고 잡으면 지금 아마 한 80이나 그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지금 그 금융 위기 전에 비하면은 거의 스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지금 놀고 있는 공장이 많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 유휴 자원이 많다 이거예요. 유휴 자원이 많은 데다가 이탈리아는 금융 위기 전부터도 빚이 많은 나라예요. 근데 금융 위기 나고 나서도 빚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금융 위기 전에도 GDP 대비로 정부 채무 비율이 100%였는데 지금은 120한 3%까지 올라와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이미 이제 이렇게 실물 경제가 이렇게 한 20% 이상 깔아앉아 있는데 금융 위기 전에 비해서 깔아앉아 있는데 그걸 떠받쳐 줄 수 있을 만한 정부의 재정적인 여력도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정부 자체가 이제 파산하느냐 마느냐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죠,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물가는 이탈리아의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그다음 이탈리아가 이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수출인데 보시는 것처럼 수출 같은 경우도 금융 위기 전에 비해서는 지금 아직 다 금융 위기 전 수준을 이렇게 회복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어쨌든 금융 위기 발생하고 나서 이제 수출이 이렇게 회복세를 보였지만 작년 후반부터 꺾이고 있어요. 오히려 또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경제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수출을 통해서 좀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갚든지 어떠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장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가동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일을 못하는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스페인처럼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민들이 지금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이탈리아 가계를 상대로 해서 매년 전년 대비로 가계의 경제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에 비해서 올해 경제적 상황이 뭐 변함이 없다라고 응답한 그 비율이 금융위기 전에는 60%였는데 2008년 딱 금융위기 나고 나니까 그것이 40%대로 거의 20%가량 뚝 떨어져 버렸어요. 반면에 전년보다도 좀 안 좋아졌다라든지 훨씬 안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대신 20% 이상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탈리아의 가계가 받는 지금 타격이 상당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 경제도 아까 스페인의 경우와 거의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민간 부분이 스스로 자력으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똑같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빚을 내 가지고 또는 이탈리아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탈리아 금융 당국이 계속 돈을 이렇게 풀어서 공급을 해준다라고 한들 그걸 가지고 민간 부분이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한은, 그런 역량이 안 되는 한은 인플레만 일으킨다는 거죠. 해결책이 못 된다라는. 결국에는
조정을 빨리 가격 조정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가격 조정을 하게 되면은 주로 이제 자산 가격 조정과 사람 값의 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제 사람 값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실제로.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50밖에 안 되는데 100만큼의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50밖에 안 되면은 50에 맞춰서 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50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조금 뭔가 이렇게 그 새로운 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70에서 막 붙잡고 있는 한은 아무도 그 거래를 안 해요. 거래를 안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누가 부동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안 하면 일자리가 안 나오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면은 새로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은 빨리 그 부동산 가격이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조정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50으로 떨어지든 뭐 40으로 떨어지도록 해줘야 이제 그 가격에서 그걸 사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서 새 살이 돋아난다 이겁니다. 근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 같으면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요, 아주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새 살을 그 돋아나게 해서 자산 가격이나 이런 그 사람 가격이 축 떨어지더라도 새 살을 돋아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준 나라가 있어요. 어디죠? 일본이죠. 그렇죠? 일본은 80년대 말에 부동산 거품이 일어가지고 90년대 들어와서 거품이 거의 그냥 순식간에 다 꺼져버렸죠. 물론 이제 90년대 그 거품을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떠받치느라고 이렇게 엄청난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일본도 그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부동산 거품이 다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를 보면은 실제로 새 살이 그걸 뭐 그 이제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새 살이 이렇게 돋아나는 사업들이 많이 안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이렇게 장기 침체에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일본은 20년 이상 장기 침체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보아도 실제로 가격의 조정이 일어나더라도 새 살을 돋아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 부분의 어떤 창의력이나 기업가 정신이나 역동성을 만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비하면 미국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거다 이거죠. 그 스티브 잡스 씨라는 이런 정말로 그 천재들이 펑펑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6천억 달러짜리 회사를 만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런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런 게. 일본은 그런 게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일본 경제가 자산 가격은 조정이 일어났지만 일본 경제가 저렇게 된 그 배경으로는 만약에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꺼졌어요. 일본 경제가. 다들 아시죠 그건? 꺼졌는데 만약에 일본의 엔화가 부동산 거품이 일어나기 전에 달러당 150엔대를 지금도 계속 150엔대를 유지를 했더라면 그런 새살이 엄청나게 많이 돋아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가격 조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에서 새살이 제대로 돋아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엄청난 엔화 광세. 엔화가 그 거품 꺼지기 전에 달러당 150엔에서 지금 80엔대까지 거의 절반가량 강세를 보여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대외적으로 이 가격 경쟁력을 타격을 받았겠습니까? 마치 한국으로 치면 한국이 원화가 달러당 이제 금융위기 전에 900원짜리가 거의 500원
500원대로 된 거예요. 600원이나 500원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었겠죠, 이미. 뭐 삼성이고 뭐고 다 죽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국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를 이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수도권 지역에. 그다음에 대전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아직 이제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그냥 뭐라 할까요? 조금 뒷북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는 그러니까 시장 논리가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동네죠. 지금 지어놓은 미분양이 막 엄청나게 있는데, 대구나 울산은 지금도 지어놔가지고 안 팔린 그 빈 아파트가 대구는 거의 10,000채 가까이 있고, 울산도 그냥 한 3, 4천 채 있어요, 지금도. 근데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정신이 아닌 동네죠. 그건 못 버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내는 이미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저기 외곽 지역 변들이 아파트 막 8천만 원, 7천만 원 하는 이것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 7천만 원짜리 9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저기 이제 좀 변두리 외곽 지역 있는 데가 이제 그것이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올라가면은 전체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울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도 어디서 올라가느냐가 달라요. 실제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데는 멈춰 있습니다. 떨어진 데도 있고. 저희 부동산 보고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동산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간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도 막 떠받치고 있다 이거예요. 떠받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원화 환율이 거꾸로 한국은 금융위기 전에 900원짜리가 지금 1150원으로 이렇게 올라버렸어요. 그러니 일반 국민들이 받는 이 물가 압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 나라,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민들이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큽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물가 폭탄, 물가 폭등, 지금 전철 요금 같은 거 올라가려고 올리는 거 봐보세요. 50% 올려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름값 봐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도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다들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들 갑자기 왜 또 선거 끝나니까 이제 위기다 하라고 막 이렇게 떠들어. 선거 전부터 그랬나요? 막 위기다라고 노동당 오히려 이제 보수 언론들도 막 위기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제 유럽이 지금 좀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다시 유로화를 찍어가지고 공급을 이렇게 해준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라고 봤을 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게 기준으로 하면은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되기는 어렵죠.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사실 이제 FRB의 버냉키 의장이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경제 단신에서도 그게 좀 소개가 됐었는데 강연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것은 FRB가 달러를 찍어내고 금융 완화책을 확대하는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경제 성장률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경제 성장률이라는 말은 뭐죠? 민간 부분이 스스로 세대사를 도단하게 해서 자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하는 것은 그냥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건 일본 중앙은행 총재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다음 주 아마 시평에 나갈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경기 부양책에다 뭐다 해서 돈을 찍어내고 뭐 빚을 늘려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일시적으로 주가는 올라가요. 부동산은 이미 이제 수급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깨져버렸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제 이건 도저히 지금 뭐 이 상태에서 이 가격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업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해요. 반응을 안 해요. 주가는 반응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주가도 결국에는 왜냐하면 그런 정책적인 효과들이 일시적인 것에 그치기 때문에 주가도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게 그 정책적인 요인에서 올라가는 게 일시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겁니다. 주가도. 지금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다우지수가 11,000포인트, 작년 연말 11,000포인트에서 지금 13,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13,000포인트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이 수준을 사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수준을 계속 지금 막 억지로 떠받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떠받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력으로 돈을 이렇게 못 떠받치니까 자꾸 돈을 누가 주식시장에 돈을 쏟아 부어줘야 이게 떠받쳐지잖아요. 그러면 돈을 누가 쏟아 부어줄 겁니까? 그래서 중앙은행한테 자꾸 돈을 쏟아 부어주라고 막 하는 거죠. 양적 확대책을 제3차를 해라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이 그런 데냐 이거죠. 주가 떠받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 전 국민들이 화폐적 인플레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에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격이 왜곡이 일어나면은 자원 배분에 왜곡이 일어나요. 자원이 가야 될 곳으로 제대로 안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부분이 스스로 자력으로 세사를 돋아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전부 다 주식시장 가버려요.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전부 아파트 이렇게 쳐다봤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딱 꺼지니까는 돌아보니까는 이제 일자리를 만들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일자리를 만들 곳에다 투자를 안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뭔가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노력을, 역량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계속 주가만 올라가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이런 경제의 펀더멘탈 요인, 근본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거기에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어떻게 이제 요건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얼핏 했습니다만 굉장히 경제가 좋아가지고 막 호황국면에 갈 때 이제 투기는 언제 발생하죠? 경제가 좋아질 때 발생합니다. 경제가 좋아질 때. 그래서 경제가 좋아질 거니까 내가 지금 빨리 이 가격에 저걸 사야지. 더 올라갈 거야. 뭐 그런 생각에서 이제 투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호황 국면일 때는 가격이 투기가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서의 그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거래고 이쪽 가로축이 거래를 나타내고 거래량을 나타내고 세로축이 가격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가 막 호황 국면에 들어가고 투기가 발생하여서 이제 경제가 막 투기적인 호황 장세를 이룰 때 어떻게 되냐면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라도 내가 이게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사야지. 그래서 계속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 가격이 또 아직 싸. 그 다음에 또 가면은 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난다 이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호황 경제가 좋아지는 그 호황 국면에 접어들 때 투기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랬을 때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의 거래 행태를 보면은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경제가 나빠져서 이렇게 이제 불황 국면으로 들어갈 때는 이 투기 거품이 꺼지게 되죠. 그럼 투기 거품이 꺼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가격이 더 떨어지겠네. 빨리 팔아야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직 그 투기 장세에 조금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 이게 다시 올라갈 거야 하고 이제 파는 사람 물량을 받아주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제 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죠. 시간이 가면 경제가 점점 나빠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100명 중에서 한 80명은 여전히 이제 초기 불황으로 들어가는 이제 거품이 꺼지는 초기 단계일 때는 100명 중에서 한 80명이 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받쳐줘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100명 중에 60명이 이제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는 다시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사야지. 그 중에 100명 중에 60명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1년이 지나요. 1년이 지났는데 경제가 계속 이제 불황 국면으로 가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60명이 아니라 30명으로 줄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나머지 70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절반 이상이. 이제는 더 떨어질 거야 라고 더 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오히려 생각이 바뀐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죠? 안 사죠. 거래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줄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꺼지고 불황 국면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거래가 줄어요. 거래가 줄면서 정말로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가격이 훅 떨어져요. 훅 떨어졌다가도 떨어지는데 아까 100명 중에서 80명이 처음에 생각할 때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20명이 이제 나빠질까 내가 이건 안 사. 20명이 줄죠. 줄니까 그만큼 가격이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근데 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갈 때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떨어집니까? 이렇게 하면서 떨어지죠. 굴곡을 보면서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쭉 이게 하락세를 보이죠. 한국의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등락을 보이면서도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 등락 속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치 좋아진 것처럼 보일 때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주가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어떠냐면은 거래가 늘어나냐 이거예요.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일어나는 그 자산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거래가 줄어요. 특히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거래가 줍니다. 경제가 나빠지는 국면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더 줄어요. 왜 더 줄을까요? 왜 더 줄까요? 다 지금 대세 하락인데 라는 생각이 딱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걸 살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식을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때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겁니다. 실제 안 삽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11,000포인트에서 13,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실제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가장 줄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호가 상승에 가까운 현상들이죠. 왜냐면은 미국 경제가 계속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위기장세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게 지금 경제가 호황 국면에 있는 투기장세라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가 거기에 비례해서 막 늘어나요. 근데 위기장세의 특징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가 줄어요. 안 사요. 아주 극소수만 거의 그냥 조금씩만 거래해서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충분히 막 푹푹푹 떨어지면은 오히려 배팅이 들어옵니다. 위기장세에서는 거래가 늘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거래가 늡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에서는 이제 충분히 바닥이겠지라는 생각들을 갖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위기장세. 지금 그러면은 그 미국이든 그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주식시장 상황은 어떤 장세냐? 투기 경제, 금융 위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이른바 이제 그 호황 국면에 진입하는 투기 장세냐 아니면 여전히 위기 장세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위기 장세에 있습니다. 위기 장세에 있어요. 위기 장세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그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그 가격이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오는 순간 급락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급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2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제2차 그 장기 자금 공급을 쏟아 부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또 불같이 올랐어요. 근데 거래는 없었습니다. 불같이 올랐는데 지금 어떻죠? 엄청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급등락을 반복하는 주가 관련해서 제 설명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그 질문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는 답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IMF가 자금을 늘리는 것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답은 이제 안 됐습니다. 그러나 IMF가 이제 그 기금을 증액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나라들이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실물 경제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것은 역시 여전히 그냥 하나의 미봉책일 뿐입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오늘 물레공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